아이고, 내 소가. 이 세상에 이런 얌체 같은 인간들이 어찌나 많은지. 당신들도 살면서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거 아니요? 힘든 일은 나 몰라라. 좋은 일에는 꼭 제 앞가림 먼저 하는 얄미운 동서나 시누이 혹은 자식 놈들 때문에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시죠? 내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치매 걸린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느라 내 몸 축나는 줄도 모르고 10년 세월을 바쳤는데 그 인간들은 냄새 난다, 바쁘다 핑계대며 코빼기도 안 비추더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댁 땅에 20억 보상금이 떨어진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세상에 그 동서라는 족속이 명품 가방 흔들며 효부 코스프레를 하고 나타나더군요.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그 뻔뻔한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밤마다 읽어드리던 유언장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저 인간들이 꿈에도 생각 못할 테니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의 묵은 체증을 확 날려버릴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사이다 복수극. 남들 고생시키는 얌체 같은 인간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저와 함께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제 이름은 고순자입니다. 이제 환갑을 훌쩍 넘겨 거울 속에 내 얼굴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저 평범하고 고단한 며느리이지요. 하지만 제 삶의 궤적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24 꽃다운 나이에 이 집안으로 시집와 30에 남편을 사고로 허망하게 떠나보냈을 때 제 세상은 칠흑 같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아들 하나를 품에 안고 피눈물을 삼키며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맡아가며 장사를 해온 세월이 어언 30년입니다. 남편 없는 서러움 속에서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금쪽 같은 자식과 그리고 나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셨던 시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정하시던 시어머니가 시장통에서 길을 잃고 헤매시다 치매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처음엔 그저 노안으로 인한 건망증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고 저는 생선 장사를 접고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자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내 고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실 때 제 거친 손을 잡고 흘리시던 그 눈물이 제 10년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간병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고행이 될지 아니면 훗날 제 인생을 바꿀 기적이 될지를 말입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잔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정성껏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평소처럼 아이처럼 웃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짐승처럼 돌변하셨습니다. 이년아, 내가 누군데 내 몸에 손을 대. 이 집 돈 훔치러 온 도둑년이지. 소리를 지르시며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잡아채셨습니다. 힘없이 축 늘어진 노인의 몸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저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운 화장실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뽑혀나가는 육체적 통증보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그 광기 어린 눈빛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순자예요. 어머니 맏며느리 순자라고요.
통곡하며 매달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소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비린내와 찌든 내로 가득 찬 방에서 저는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하루같이 눈물로 보냈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제가 식당 주방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손이 퉁퉁 불어 돌아오면 아들은 벌써 어머니 방의 오물을 다 치우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에서 어린 아들이 묵묵히 걸레질을 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엄마 힘들지? 내가 엄마 아들인 거 잊지 마. 그 작고 여린 아들이 저를 안아줄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학원비 한 번 달라는 소리 없이 밤마다 제 곁에서 시어머니의 험한 잠자리를 돌봤습니다.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놀러 다닐 때 제 아들은 시어머니의 냄새나는 이불을 빨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어머니의 몸을 밤새도록 뒤집어 드렸습니다. 그 고마운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가난과 불공평한 환경이 원망스러워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동서의 모진 외면과 가시 돋친 말들이었습니다. 치매 간병이 시작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서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어머니 방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아이들이 구토를 해서 도저히 못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명절에도 차례상만 대충 차리고는 밥 한 숟갈 뜨지 않은 채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라며 쏜살같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사실은 냄새나는 환자 방에 단 1분도 머물기 싫었던 거라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았을까요? 한 번은 시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밀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식당 일로도 감당이 안 돼서 그래. 10,000원 한 장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까?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서의 목소리는 한겨울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형님, 저희도 애들 과외비 되느라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형님이 모시겠다고 해서 그 집에 사시는 거잖아요. 누가 시켰나요? 이제 와서 왜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세요? 그게 싫으면 요양원에 버리든가요. 툭 하고 끊긴 전화기 너머의 공허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대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토록 모질 수 있는지, 같은 부모를 모시는 처지에서 어떻게 이런 비정한 말을 내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시간이 갈수록 식사도 전혀 못하시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 밤마다 신음하셨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어머니의 몸에 연고를 바르고 수건을 갈아드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10년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병원비를 보탠 적도 어머니 기저귀 한 통을 사온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가끔 전화가 오면 어머니 돌아가실 때나 연락 주세요. 괜히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요라는 섬뜩한 말만 남겼지요. 그 비정한 독설 속에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그 한 맺힌 세월이 저를 지금의 복수의 화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은 저에게 인내를 가르쳤지만 동시에 저들의 탐욕에 맞설 도끼도 함께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도끼가 빛을 발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 제 허리는 기역자로 굽었습니다. 제 손은 식당 주방 일과 어머니의 빨래를 하느라 지문조차 희미해졌고 이제는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네 이장님이 헐레벌떡 우리 집 살인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자씨, 순자씨, 축하하네. 하늘이 도왔어. 대박이 터졌어. 숨을 몰아쉬는 이장님의 손에는 구겨진 지역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시댁 땅 그동안 쓸모없는 맹지라며 동선애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고향에 내려오지도 않게 만들었던 그 논밭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장님은 상기된 얼굴로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보상금이 최소 20억은 나올 걸세.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라. 순자씨,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려. 하늘이 순자씨 고생하는 거 보고 복을 주신 거야. 20억. 제 귀에는 그 숫자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경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식당 설거지로 한 달에 150만 원 벌기도 벅찼던 저에게 20억이라는 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건 화려한 집도 좋은 옷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제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전세금이라도 해줄 수 있겠구나. 우리 어머니 좋은 요양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듯 조용히 부엌 구석에서 솥뚜껑을 붙잡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이 소식이 동서 귀에 들어가면 분명 평온하던 우리 집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소문은 발보다 빨랐습니다. 전화를 차단하고 3년을 소식조차 없던 동서에게서 그날 저녁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저예요, 지영이.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내내 마음이 안 좋아서 오늘 밤에 당장 내려가려고요. 콧소리를 섞어가며 살갑게 굴어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귀신같이 맡는 인간들. 10년 동안 어머니 냄새 난다며 코를 막던 그 여자가 이제는 20억 보상금 냄새를 맡고 효부 코스프레를 하러 달려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의 가식적인 전화를 끊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신없이 잠든 어머니의 머리맡,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이불 사이에 숨겨둔 비단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기 불과 몇 달 전 제 손을 꼭 잡고 건네주신 마지막 정신이자 사랑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평소보다 아주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내 속 모르는 줄 아느냐? 남편 없이 이 모진 집안에서 내 대소변 받아내며 종처럼 산 내 신세, 내가 다 안다. 내 죽으면 저 여우 같은 둘째 내가 분명 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들 게야. 내가 그걸 어찌 두고 보겠느냐.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이건 내가 변호사 불러서 공증까지 마친 유언장이다. 내 명의로 된 모든 땅과 재산은 맏며느리 고순자에게 전액 상속한다. 나 몰라라 한 둘째 아들놈과 며느리에게는
단일 푼도 주지 마라. 유언장 하단에는 어머니의 선명한 지장과 변호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유언장을 제 가슴팍에 밀어 넣으시며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지금 보여주지 마라. 저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너를 벼랑 끝으로 몰 때, 그때 비로소 이 칼을 꺼내 들어라. 알겠느냐? 어머니의 그 단호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그 유언장을 매일 밤 어머니께 책을 읽어드리듯 속삭여드렸습니다. 치매로 인해 벽에 오물을 칠하고 저를 도둑년이라 욕하시는 어머니를 닦아드리며 저는 이 유언장을 가슴에 품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주신 이 마지막 권리 절대로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뺏기지 않을게요. 우리 아들과 저, 이 집에서 당당하게 지켜낼게요.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간병의 피눈물 섞인 보상이었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자 보호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고도 없이 동서가 들이닥쳤습니다. 화려한 외제차에서 내린 동서는 값비싼 모피 코트를 휘날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퀴퀴한 노인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 들어서면서도 이번에는 인상을 찌푸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 잠든 어머니를 껴안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불초 며느리가 왔어요. 그동안 형님 밑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 가식적인 눈물 연기를 지켜보며 제 아들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작은 어머니, 할머니 지금 사람 못 알아보세요. 시끄러우니 나가주세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통곡을 이어갔습니다. 동서는 저를 부엌으로 슬그머니 불러내더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봐요. 보상금 20억, 그거 형님 혼자 다 먹으려는 거 아니죠? 우리 남편도 엄연한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반은 가져가야 한다고요. 제가 변호사한테 다 알아보고 왔어요. 저는 묵묵히 보리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동서, 지난 10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 있어? 병원비 10,000원 한 장 보탠 적 있냐고. 제 물음에 동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형님이 좋아서 한 일이잖아요. 누가 모시라고 등 떠밀었냐고요. 효도한 거랑 재산 분할은 별개예요, 형님.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그 뻔뻔한 아가리를 보는 순간 가슴속에 담아둔 유언장을 당장이라도 꺼내 그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너희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 주겠노라 다짐하며 말입니다. 3장. 시어머니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졌습니다. 마치 당신의 재산을 노리고 달려든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의 모습을 더는 보기 싫으셨던 건지 보상금 확정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급격히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제 손의 의지에 가느다란 숨을 이어오시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어머니가 먼 여행을 떠나려 하시는구나. 저는 어머니의 차가워진 발을 제 가슴팍에 품고 밤새도록 비벼드렸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프지 않은 곳으로 가세요.
제 눈물은 어머니의 마른 발등 위로 쉴 새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비통한 순간에도 동서라는 여자는 거실에서 자기 남편과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 등기부터 해야 해. 형님이 가로채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고.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비정한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워 하실 때 동서는 제 아들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하더군요. 예, 할머니 인감도장 어디 있니? 엄마가 잘 보관해 줄게. 너희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잖니. 중학생인 제 아들이 차가운 눈으로 동서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어머니, 할머니 지금 돌아가시려고 해요. 도장 얘기가 지금 나오세요? 아들의 일침에도 동서는 뻔뻔하게 코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용히 감겨드리고 10년 동안 굽었던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드렸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안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저를 두고 어디 가세요? 제가 이제야 효도 좀 하려고 했는데. 장례식장을 가득 메울 만큼 커다란 통곡 소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20억이 내 손에 들어온다는 환희의 절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동서의 추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올 때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며느리인 양 행동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치매 발병 때부터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형님이 고생하시긴 했지만 제가 뒤에서 병원비 대느라 허리가 휘었거든요. 조문객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동서의 모습에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기저귀 한 통 사온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가 모든 비용을 댄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장례식장 구석에서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유언장이 든 봉투를 매만졌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저 무대 위의 광대극을 제가 곧 끝내드릴게요. 장례식 둘째 날 밤 문상객들이 빠져나가고 정막이 흐를 때쯤 시동생 부부가 제 앞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시동생은 술 냄새를 풍기며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더군요. 형수님, 이거 상속 포기 각서예요. 형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남남이잖아요. 우리 형님 몫은 이미 형님이 어머니 이 집에서 살면서 다 받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그래야 보상금 절차를 빨리 밟죠. 동서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형님 사정 봐서 애학비 정도는 따로 챙겨줄 테니까. 괜히 소송해서 가족 망신시키지 말자고요. 그들의 파렴치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도중에도 어떻게 하면 형수를 내쫓고 돈을 가로챌까 하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동서, 아직 어머니 장례도 안 끝났어. 사람이 어떻게 이래? 제 말에 시동생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서 형수님 배려해 주는 거야. 형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어머니 재산을 탐내. 그 고함에 장례식장의 다른 상주들이 쳐다보았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이라는 악마의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장례식장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보다 인간의 추악함에 대한 환멸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에게 그 유언장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과 제 10년의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껏 떠들어라. 너희가 꿈꾸는 그 화려한 미래가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무너질지 내가 똑똑히 보여주마. 장례식을 마치고 발이 나는 날, 동서는 끝까지 가시게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운구차 앞에서 몸부림치며 우는 그녀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저 며느리가 참 효부였나 바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울음소리는 어머니를 향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받게 될 보상금에 대한 창가였다는 것을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저희 집 거실에서 뵙겠습니다. 사장,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온 첫날 밤, 우리 집 거실은 곡소리 대신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와 욕심 섞인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무제를 지내기도 전이었지만 동서와 시동생은 이미 이 집의 모든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는 양 기세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안방 장롱을 뒤져 어머니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제가 그 앞을 가로막자 시동생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자꾸 이럴 거예요? 죽은 형 몫은 이미 형수님이 이 집에서 10년 넘게 공짜로 살면서 다 까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제 이 집이랑 땅은 내 거니까 당장 도장 내놔요. 동서는 한술 더 떠서 이미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으로 짐 좀 옮길게요. 아니요, 거기 있는 낡은 가구들은 다 버릴 거니까 인부들 더 불러주세요. 제 면전에서 집안 살림을 다 버리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그 여자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만연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제가 지켜온 이 집의 향기,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그저 돈 안 되는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숨기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너희의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를 때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너희를 떨어뜨려 줄 테니. 다음 날 오전 10시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 앉아 제가 짐을 싸서 나가는 꼴을 감시하려 들었습니다. 그때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검은 가방을 들고 우리 집 살인문을 들어섰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제가 1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강 변호사였습니다. 강 변호사의 등장에 동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누구세요? 형님, 이 사람 뭐야? 혹시 돈 아깝게 변호사라도 부른 거야? 형님이 백날 변호사 불러봐야
법은 직계 존속인 우리 남편 편이라고. 동서는 비아냥거리며 강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미동도 없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 정옥순 여사의 법률 대리인 강민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인의 유언 집행과 관련하여 상속인분들께 중요한 공고를 하러 왔습니다. 유언? 유언이라니. 시동생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였는데 무슨 유언을 남겨. 그거 다 형님이 조작한 거 아냐? 시동생의 고함에도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 서류 뭉치 위에는 10년 전 어머니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찍으신 선명한 인감과 지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6개월 전 본인의 의사가 명확할 때 작성되었으며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승인받은 문서입니다. 당시 증인 2명과 담당 변호사인 제가 입회하에 작성되었으므로 그 어떤 법적 하자와 위조 가능성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노인네가 제정신일 때 그런 걸 썼을 리가. 동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드디어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정옥수는 사후 나의 모든 재산, 신도시 개발 보상금 20억을 포함한 일체의 부동산과 예금 자산을 만며느리 고순자에게 전액 증여한다. 첫 문장이 읽혀지는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유언장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서류를 거두며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단 둘째 아들 내외에게는 단 1푼의 유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지난 10년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나를 요양원에 버리라 했던 그들의 비정함을 내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 결정은 나의 마지막 권리이자 심판이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동서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건 사기야. 말도 안 돼. 어떻게 20억을 생판 남인 며느리한테 다 줘. 우리 남편도 자식인데. 형님, 당신이 어머니 꼬드긴 거지. 도장 억지로 찍게 한 거지. 동서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시동생도 미친 사람처럼 테이블을 내리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고순자, 내가 우리 어머니 정신 나간 거 이용해서 재산 가로챈 거잖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당장 소송할 거야.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단 한순간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 마음대로 해봐. 강 변호사님이 그동안 동서가 어머니한테 했던 모진 말들,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전화로 욕설 퍼부었던 녹취록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거든. 어머니가 정신 맑으실 때 왜 이 유언장을 쓰셨는지 법정에서 만천하에 공개해 줄게. 제 단호한 말에 시동생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동서는 바닥을 긁으며 오열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아가 버린 20억에 대한 상실감과
탐욕뿐이었죠. 강 변호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추가로 통보합니다. 고인께서는 지난 10년간 상속인분들이 방치한 부양 의무에 대해 맏며느리 고순자 씨가 지출한 모든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20억을 받는 것은커녕 두 분은 지난 10년치 간병비로 수억 원을 고순자 씨에게 토해내야 할 처지입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갈 테니 준비하십시오. 그 말에 동서는 거품을 물듯 쓰러졌고 시동생은 넋이 나간 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효도를 선택한 사람과 탐욕을 선택한 사람의 극명한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온 마을이 알게 될 시간이었습니다. 유언장 한 장에 20억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자 동서와 시동생은 사람이 어디까지 추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바닥을 기며 빌던 동서가 갑자기 눈빛을 바꾸며 일어섰습니다. 형님,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남편 형님한테 하나뿐인 시동생이잖아요. 어떻게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려요. 동서는 오히려 제가 죄인인 양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냄새난다며 피하던 그 입에서 천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다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탐욕은 이토록 인간의 기억을 편리하게 조작하는 법인가 봅니다. 시동생은 아예 거실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못 나가. 이 집 내 명의로 바꿀 때까지 한 발짝도 못 나가. 형님이 어머니 치매인 거 이용해서 유언장 조작한 거. 내가 다 알아. 내가 내일 당장 법원 가서 무효 소송 낼 거야. 그는 마치 발작이라도 일으킨 사람처럼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을 올 정도로 소란스러웠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구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저 형님이 우리 어머니 재산을 가로챘어요. 10년 동안 간병한 척하면서 뒤로 돈 다 빼돌린 마녀예요. 라며 파렴치한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며 강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들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실 때, 그리고 제가 간병하던 그 고통스러운 세월 동안 소리 없이 준비해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지요. 저는 안방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서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야? 설마 녹음한 거야? 동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3년 전 시어머니가 고열로 사경을 헤매실 때 제가 동서에게 간절히 전화했던 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서, 어머니가 너무 편찮으셔. 병원비도 없고 나 혼자 너무 힘든데 이번 주말에 한 번만 내려와 주면 안 될까? 뒤이어 들려온 동서의 목소리는 지금의 가식적인 울음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악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씨, 형님,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죽을 병 아니면 전화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노인네 죽으면 연락이나 하라니까요. 그 냄새나는 집에 내가 왜 가요. 그냥 요양병원 싼 데다 처박아 버리라고요. 녹음기 속 동서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제가 간병하는 것을 두고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누가 보면 효부인 줄 알겠네라며 비웃던 목소리까지 고스란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멈췄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동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녹음기를 뺏으려 달려들었지만 제 아들이 그 손을 가볍게 쳐냈습니다. 작은 어머니, 추해요. 그만하세요. 아들의 단호한 한마디에 동서는 맥없이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강 변호사가 차갑게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녹취록은 고인에 대한 상습적인 학대 및 방임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또한 두 분이 그동안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유흥비로 쓴 내역도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건 횡령입니다. 상속 무효 소송을 하시겠다고요? 하십시오. 저희는 점유 이탈물 횡령과 부양 의무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징역 살 준비는 되셨습니까? 강 변호사의 쐐기 같은 말에 시동생은 그제야 제정신이 든 듯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형사 고발이라는 말에 그 잘나디잘난 동서의 기세도 단번에 꺾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있는 동서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동서, 내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똥기저귀 갈면서 왜 이 녹음기를 켰는지 알아? 나를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를 도구로 생각하는 너희 같은 인간들에게 적어도 인간의 도리가 뭔지는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해서였어. 너희가 10억, 20억 계산기 두드릴 때 나는 어머니 손 한 번 더 잡아드렸고 너희가 강남 아파트 평수 늘릴 생각할 때 나는 어머니 욕창 연고 발라드렸어. 그게 너와 나의 차이야. 동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 잡았다고 생각한 20억이 완전히 날아간 것에 대한 비참함이었죠. 시동생은 제 아들의 발등을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예, 작은아버지가 미안하다. 내가 술 먹고 실언한 거야. 형수님한테 잘 말해줘.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라. 아들은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저희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조용히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동서 부부는 자신들의 치부가 온 동네에 까발려진 채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타고 온 화려한 외제차는 이제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상징하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의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와 제 아들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20억 보상금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진심이 승리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제 자식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니의 유산을 올바르게 쓰고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일뿐이었습니다. 동서 부부는 집에서 쫓겨난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무효 소송이라는 최후의 발악을 선택했죠. 그들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치매 노인의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다. 큰 며느리가 노인을 감금하고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는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주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곁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묵묵히 쌓아온 진실의 기록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첫 재판날 법정문이 열리고 동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그녀는 판사 앞에서 손수건을 적시며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판사님, 저희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머니를 독차지하고 저희가 찾아오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저 유언장은 어머니의 진심이 아닙니다. 동서의 가증스러운 눈물에 법정안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비웃었습니다. 동서야, 내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법은 눈물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증거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이야. 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해온 간병 일지였습니다. 판사님, 이 일지에는 3,650일 동안 고인이 무엇을 드셨고 어떤 약을 복용하셨으며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동안 피고가 방문한 횟수를 보십시오. 단 12회입니다. 그마저도 일시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강 변호사의 말에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병 일지는 조작할 수 있다며 억지를 부렸죠. 그때 강 변호사가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 거실과 마당에 설치된 홈캠 영상들이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고인께서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입니다. 피고가 명절에 잠시 들러 어머니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가는 장면, 그리고 어머니가 냄새난다며 코를 막고 복도로 도망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반면 원고 주인공과 어머니의 욕창을 닦아주며 밤새 곁을 지키는 모습도 함께 말이죠. 법정의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동서가 치매인 어머니를 향해 빨리 죽어야 우리 집이 산다라고 독서를 내뱉는 장면이 나오자 판사의 미간이 급격히 찌푸려졌습니다. 동서는 당황해서 저건 편집된 거예요.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10년의 진실이 담긴 영상은 그 어떤 화려한 변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변호사는 어머니가 유언장을 작성하시던 날의 공증 영상과 당시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인은 작성 당시 인지 능력이 완벽히 정상이었음을 전문의가 보증했습니다. 또한 유언장에 명시된 자식들의 비정함에 대한 분노는 고인의 평소 일관된 감정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쐐기 같은 말에 동서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0억을 차지하려던 그들의 욕심이 오히려 자신들의 추악한 10년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승자박이 된 셈이었습니다. 저는 판사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돈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제가 지켜낸 건 시어머니의 존엄이었고 오늘 제가 지키고 싶은 건 진심이 승리한다는 당연한 정의입니다. 부모를 짐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돈 앞에 효자로 돌변하는 이 비극을 법이 멈춰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진심 어린 호소에 법정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동서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다 잘못했어. 고소 취하해줘. 우리 집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 동서는 무릎을 꿇고 제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동서, 너희가 망하는 건 내 탓이 아니라 너희가 뿌린 씨앗 때문이야.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손을 잡아드렸다면 오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늦었어. 이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 저는 아들과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10년의 어둠을 걷어내듯 따뜻하게 저를 비추더군요. 20억이라는 보상금보다 더 값진 승리, 그것은 묵묵히 도리를 다한 사람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는 진리를 온 세상에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우리 가족의 진정한 행복을 일구는 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법정의 판결문이 세상에 공표되던 날, 우리 집 마당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핀 목련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유효함이 인정되었고 20억 보상금 전액은 제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어머니의 재산을 탐냈던 시동생 부부에게는 지난 10년치 간병비와 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금액 3억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제가 홀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을 국가와 법이 비로소 인정해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던 날, 저는 가장 먼저 그동안 제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퉁퉁 부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던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식당의 낡은 주방 기구들을 전부 새 것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생 많았어. 하늘이 순자 씨 마음을 다 알고 계셨던 거야. 사장님의 그 한마디에 30년 생선 비린내 나던 제 고단한 삶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렴. 엄마가 이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들은 제 굽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돈보다 엄마가 이제 편히 쉬는 게 제일 좋아. 고마워, 엄마. 보상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지역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처럼 가난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아이들이 없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평소 마음을 담은 결정이었습니다. 나머지 돈으로는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새 집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문고리와 낡은 가구들을 그대로 옮겨온 그 집은 더 이상 비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아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은 그토록 원하던 로스쿨에 합격했고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10년의 인내가 아들의 성공으로 꽃피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만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렸던 동서 부부의 근황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3억 원의 구상권 청구액을 갚기 위해 그들은 강남의 금싸라기 같던 아파트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끌어다 쓴 탓에 집을 팔고 나니 남은 건 빚더미뿐이었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모피 코트들은 압류 딱지가 붙어 중고 시장에 팔려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동서가 지금은 시장 근처 단칸방에서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근근히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고 파출부 취급했던 형수와 똑같은 처지가 된 것이지요. 아니,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가족이 없는 그녀의 삶은 제가 겪은 가난보다 훨씬 더 비참할 것입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시장 길목에서 초라한 차림의 동서를 마주쳤습니다. 화려했던 모습은 간대없고 얼굴엔 수심이 가득한 채 검은 봉지를 들고 걷고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동서는 당황해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녀는 자신의 욕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시동생 또한 도박과 술에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 술 한 잔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들이 끓여주는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입니다. 제 굽은 허리는 여전히 아프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져 있지만 이 상처들은 제가 한 가정을 지켜내고 승리했다는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압니다. 만약 제가 그 힘든 시절에 동서와 똑같이 어머니를 외면했다면 오늘 이런 찬란한 봄날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임을 말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말, 이제는 믿지 마십시오.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정성을 다한 삶은 반드시 보상받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자 씨의 인생 역전극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주변 사람 때문에 혹은 자식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리고 계신가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자책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습니다. 순자 씨가 20억이라는 보상금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건 바로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인은 제 꾀에 빠져 무너지고 선인은 제 덕으로 일어선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적처럼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